국민체조 시 아니 박수 쳤잖아요. 아 이거 방송 시작할 때 넣어야겠다. 좋다. 아니 국민체조도 옛날 거야. 알죠? 맞아. 아직 요즘은 자기가 그거 이제 아닐걸요? 나이를 증명하는 거지. 나도 조용히 모르게 해. 나오는 거야 저런 게. 조용히 해. 그러니까 편하게 본능적으로. 해줘. 오프닝 하세요. 네, 아 시작 안 한 거야? 빨리 해주세요. 할 거예요. 음. 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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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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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과장님. 네, 데이터를 좋아하는 인사 담당자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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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1년째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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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바꿀 여지가 있을까요? 갑자기요? 없습니다. 칼 같다. 아 왜 박 칼 박사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자라를 꿈꾸는 거 아니, 마음에 안 아니. 들어요 왜? 아니 방금 얘기한 게 1년 동안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네. 이제 의지나 의도가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건가 궁금한 거죠. 네, 쑥스러움을 첨가한 소개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저희 데이터 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유튜브 계정에는 저희 얼굴도 함께 공개되는 영상 함께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많이 찾아와 주시고 팔로우 해주세요. 데이터 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눔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 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그리고 저희 에피소드 3화에 5,000원 팟빵 통해서 후원해주신 돌고래 호텔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 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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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멤버 근황. 멤버구나. 그럼 오, 박 박사님 또 약간- 그거 로봇 됐네. 네. 네. 저는 지금 로테면 궁금한 안 게 되는데. 있는데 박 네, 박사님 네. 네. 그 사극 촬영하고 오셨어요? 아, 그 드디어 애기한테 허락을 네. 받아서 밑에를 깎았습니다. 밑에까지 위를 아. 허락 못 받았어요. 깎지 말라고 애기가. 네네. 지난 시간에 조과장한테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밑에 털 계속 자라고 있었는데 기억 원래는 못 턱수염을 하실 수도. 기르라 그랬어갖고 아. 턱수염을 머리카락만큼 기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정도에 준하게 돼서 설득을 해갖고 이제 아. 밑에까지 했습니다. 이제 음. 위에도 한번 설득해서 잘라야죠. 죄송해요. 제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나 봐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거 같은데. 아이 뭐야 좀 그때 궁금한 게 뭐더라 있었습니다. 그 얍삽한 캐릭터 쓰라고 막 그랬었잖아. 맞네. 그랬던 뭐 것 그것도 같다. 그렇고 맞네, 저는 기억나네. 예. 그리고 제가 둘째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오! 우와! 아 맞네. 감사합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수가 없네. 써야 되는데.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근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있으면 저희 3주년 아. 이잖아요. 맞아요. 녹음 날 기준으로. 예. 그리고 네. 앨리스가 데이터 홀릭 합류한 지 1년이 3주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네, 맞아요. 음. 우리 그리고 데이터 홀릭 앨리스도 3주년. 네, 합류하신 지 1년이 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얘기할 게 많았어갖고 나도 할 거 많은데 다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그렇군요. 근황 방송을 한번 합시다. 좋다, 모았다가 좋다. 근황 소소한 방송만 근황. 한번 3주년 그럽시다. 기념으로 근황 방송이나 한번 하시죠. 좋아요. 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좋아요, 우리 음. 앨리스의 그 음. 사랑하는 네일이 얘기도 음. 못 들어본 지 오래됐고. 아, 아니, 내일이요? 애초에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좀 오랜만에 만나지 않았어요?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거? 오늘 그렇기도 방송은 하죠. 진짜 다 같이 모이는 건 진짜 그렇죠. 네. 그러네. 음,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저희 내일이 봄이라고 잎을 하나 새로 피웠어요. 아, 너무 진짜? 신기했어요. 원래 이렇게 겨우 내내 이렇게 말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날씨 얼마 전에 20도 넘어가는 날 되자마자 암이 톡 하면서 열리더니 여기 입이 펴졌어요. 오. 혹시 대견하고 엄청 커졌겠네 한- 진짜. 엄청 큰데 분갈이 한번 하긴 했는데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화분에서 더 커지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더 크게 하는 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 맞아. 일부러 자르고 있어요. 나는 못 자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잘라요? 마음이 아파서 못 근데 자를 것 이제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한번 죽이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과감하게 자를 수 있게 됩니다. 네. 참고하도록 안 하겠습니다. 자르면 죽어. 차라리 화분을 아주 큰 걸로 해서 베란다에 내놓을래요. 마음 아파. 그 진짜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저. 네. 그럴 수 있죠. 네, 또 뭐 조 과장님 근황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최근 근황은 아닌데 저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네? 몸무게가 8kg 정도 빠져가지고 왜? 갑자기요? 에잉? 운동을 갑자기 하신 게 빠진 건 아니고? 아니고 한 2-3개월 동안 한 8kg가 빠졌어요. 그래서 턱선 살아나는 거 보이니? 이러고 이게 뭔가 식단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이 힘들었나? 조용히 해봐. 그건가 보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빠져가지고 원래 제가 되게 TMI인데 한 67kg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59kg. 원래도? 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 정도면은 그 조과장님 병원에 가야 키에? 되지 않아요? 그럼 병원 너무 가야 마른 될 것 건데? 같은데? 지금 제가 허리가 27인치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른 거야. 바지에 주먹이 2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입던 바지에 너무 몸무게가 빠지니까 어. 제가 살려고 이제 이 나이 되면 살아야 되니까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육량은 느는데 먹는 건 똑같으니까 살이 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상체는 커지니까 자켓은 안 맞아. 하체가 작아지니까 바지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아니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급작스럽게 몸무게가 빠지면 병원을 간다거나 해야 병원 되잖아요. 가야 돼요. 약간 공포스럽잖아요. 여기서 죽나? 어, 약간 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7kg까지 한번 빠졌다가 이제 한 2-3kg 회복하고 그게 60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장에 기생충 있어서 그래. 자, 기생충 저의 근황은 있어서. 여기까지고 이 자식아. 멘트 할 때마다 들어보면 이렇게 아니 올드하지. 기생충은 진짜예요. 몸무게 갑자기 빠지면 기생충 의심해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렇게 다음 빠지려면 사람들이 안 자, 빠지죠. 김생충 씨 근황 얘기해 보세요. 김생충 씨. 네. 이건 받아주고? 김생충은 웃긴 거야? 엄청 웃긴데? 그래? 알았어. 알았어. 뭐예요? 삐지면 안 돼요. 웃긴 포인트 찾아가고 있어 이제. 알았습니다. 학습 중이야, 학습 중. 강화 학습 지난 중이야. 방송 저 못 나왔잖아요. 그 얘기 재밌던데 박 박사의 박이 그 박이 아니라고. 재밌어. 얇을 박자라고. 얇을 박자. 얇을 박. 몰랐어. 박피할 때 그 박자 그거죠. 그쵸. 네, 박피할 이걸로- 때. 박리담회 할 때 박자.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좋아요. 너무 적당하다. 박 박사 얘기를 아니, 들어- 거기다가. 너무 잘 맞는다. 사실 내 성씨잖아, 생각해보면. 박씨가. 성씨를 지금 바꾼 거란 말이야. 왜 그런데 쟤는 김생충인데 뭐 어때? 김생충 그렇게 웃긴 거야? 정색하는 거 봐. 아니 김생충 그렇게 웃긴 거야? 내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미안. 요즘엔 그런 걸로 웃어? 그렇구나. 오늘 약간 다들 힘든 걸로 할까요? 좀 힘든 듯. 그래서 그런가? 우리 피곤해서. 제정신 뭐 아닌 그럴 걸로 수 있어요, 맞아. 힘들어서. 아이고, 참네.
그럼 네. 저도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면 그 R 형태소 분석기 만드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크랜에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네, 야, 이거 그거 축하해. 그리고 음. 이제 이거를 홍보하는데 이익을 담당해 줄 사람이 김 팀장인데 맞아요. 김 팀장 근데 그 홍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블로그 글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 자기가 써주진 않아. 내가 써야 그걸 퍼날라 주기만 할 거야. 퍼 당연한 거 날라주고 아니냐? 맞춤법 지적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다. 야, 그 정도로 네가 해야지. 진짜 웃기네. 야 내가 아니에요. 이만큼 아니 그 아니에요. 이만큼 아니, 만들었으면 아니 맞아. 맞아요. 그 홍보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형태소 분석기가 그 고생이 많아요. 그 쓰는 형태소 분석기 예전에 나와 있는 거 쓰는 사람들 고생이 진짜 많고 그다음에 되게 옛날에 만든 거라 되게 깝깝하거든요 쓰기가. 근데 이제 박 박사가 만들어준 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래에서 텍스트 다루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다 넘어가지 않을까. 워낙 편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뭐 원 개발자분이 잘 만들어 주셔서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속 활발하게 해주신 덕분에 저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발기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섭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이제 그 형태소 분석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형태소 분석기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떤 챌린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저도 얹어서 좀 만든 거 소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가 좋아요? 힘내, 리스트. 아니 얘기를 진짜 뭐가 좋은데? 저요? 지금 좋은 뭐가 게 좋아? 되게 강호동이 진행하는 것처럼 아무 영혼 리스트로 영혼이 진행했는데 없어. 지금 방금 아니 뭐 아니, 버튼 왜 누른 것 그러냐면 같아. 아니 우리 어. 게스트분이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니까 근황 아. 방송 할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근황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틈도 안 줬잖아요. 말 그거- 하나만 해. 하나 앨리스 해주는 거 하나 맞아. 듣자. 미안해요. 빨리 저 듣자. PT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와. 볼까요? 와. PT. 오. 네. 저도 살려고 운동 시작했습니다. 네. 이 직장인의 이 네, 살려고 하는 직장인의 운동. 하나 더. 저 행동 경제학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오, 정말요? 네. 자세한 얘기는 여기 근황 있는 사람들 근황 다 방송 때. 관심 있어하는. 그죠? 좋네요. 응. 좋아요, 좋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근황 재밌겠다. 방송 때 하도록 하고요. 재밌겠죠? 그래서 스터디 좀 하고 뭔가 좀 알게 되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이제 본론으로.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 조 과장님, 네. 준비해 주셨지요? 네. 저 오늘 그 아주 귀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일단 게스트 먼저 모시고 시작할까요? 저희 네. 영국 리즈 대학에서 HR 애널리틱스 연구하고 계신 이재진 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진이 너무 저희 농담 따먹기 하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아까 그 잠깐만. 마지막에 네, 저희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김생충 웃깁니까? 에? 아니 제3자한테 묻자. 웃겨요? 재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영국에서 먹히는 개그입니까? 아까 잠깐 들으면서 잠깐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거봐. 그치 이게 인터내셔널한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인터내셔널. 영국 감성은 아닐 수 있지. 영국 영국은 감성은 재미없기로 아닌 거예요. 유명한 나라지 않아? 뭐야? 그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국가 네, 조 공격하겠어요. 과장님. 자, 어쨌든 네. 네. 그 재진님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릴 거긴 한데 재진님 이제 저랑 안지 한 2, 3년 정도 벌써 됐나요? 예, 그 HR 애널리틱스 연구 때문에 저랑 연락을 주고받다가 최근에 비즈니스 파트너 HR 애널리틱스라는 책도 내시고 또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기업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에 모신 이유는 저는 이제 약간 HR 애널리틱스에서 사자인데 진짜가 왔다. 저희 학위 공부까지 하시고 정말로 실력 있는 분을 모시고 HR 데이터의 공개, ISO 30414라는 요 주제랑 진짜로 HR 애널리틱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학위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두 부에 걸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진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현재 리즈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HR 애널리틱스를 연구하고 있고요. 학업 이전에는 한 약 10년 정도 비즈니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컨설팅, HR, 스타트업도 잠깐 했었고 학부 때는 수학을 전공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뭔가 전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커리어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HR 애널리틱스라는 분야로 접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연구도 하면서 학업도 하고
또 종종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찐이 왔어, 찐.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재진님께 두 가지 주제를 부탁드렸어요. 그 재진님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신 것 중에 최근에 이제 기고도 많이 하셨는데 ISO 30414 이제 지금 처음 개념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그게 뭐지 싶은데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SO 30414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HR 애널리틱스 학업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석박사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위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까지 다뤄보도록 할 거고, 첫 번째 주제는 ISO 3041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게 뭔가요? ISO 30414라는 게? 일단 ISO 30414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저희 주제가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HR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거 맞나요? 그쵸. 아, 네네. 그럼 그 얘기를 먼저 HR 하면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네네 왜?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어져서 이제 ISO 30414까지 오기 때문에 먼저는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영국에 있을 때 그 조 과장님 예전에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한 4년 됐습니다 벌써. 아, 4년 됐나요? 아, 오래됐네요. 네, 시간이 좀 뭘 빨라서. 기억하고 그런 뭐, 사람이 아니에요. 전 아직 봐봐. 내가 서른 아니, 둘인 줄 알았어. 지난 방송 때 했던 얘기도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아, 병원 가라고. 병원 가라고. 이 정도는 운동할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자제하세요. 기생충 뇌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공격하려는 애들은 전혀 없었는데. 지금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지금 김생충 하나 때문에 방송이 지금 네. 아무튼 영국에 있을 때 데이터올릭 초창기에 아직 앨리스님 안 계시고 최 반장님 계실 때부터 들었던 당시에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는데 박 박사님께서 HR 데이터 공개 이야기 처음에 조 과장님이 막 이야기하실 때 뭐 성과 데이터, 연봉 이런 거 다 공개하면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덜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좀 발언하신 적 있으시거든요. 그런 어떤 뉘앙스에 그거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박 박사 저 뿌듯해하는 얼굴 봐요. 연장선상에서 보기 싫어. 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야, 그 수염 깎고 와라, 야. 아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얘를 가리자. 네. 네. 네, 그래서요, 재진님. 네. 최근에 이기주님께서도 그 교육 관련된 데이터 공개 여부 가지고도 이야기 나누셨었는데 마찬가지로 HR 데이터도 이런 좀 거시적인 트렌드가 있어서 같이 소개해드리면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거시적으로는 또 글로벌리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이렇게 HR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향들이 돌아가고 있구나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HR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중요한 부분은 2020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는데요. 그 SEC에서 인적 자원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발표했던 그 케이스가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2020년 8월에 그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 기존까지는 저희가 뭐 회사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보면 증권 상장된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어떤 파이낸스 정보만을 보곤 하는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HR 데이터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 관련된 직원 데이터도 넣어야 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죠. 그 내용을 좀 그러니까 지금 HR 데이터의 공개라는 게 뭔가 뭐라 그래야 돼? 뭐 분석을 위해서 내부적인 공개라든지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회사의 투자 관점에서의 정보로서 HR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쵸. 그래서 재무지표 같은 맥락으로서? 네. 그쵸. 근데 증권거래위원회가 뭐 하는 조직이에요? 뭐 하는 조직이길래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으로 안 끝난다. 히스토리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네.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거봐. 아,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SEC는 증권이라는 게 뭐죠? 증권이 뭔지 제지님 잠깐만요. 제지님 이게 잠시만요. 제지님 이게 들을 때랑 여기 와서 발제하실 때랑 좀 네네. 다른데 아, 저는 지금 모든 정신을 질문에 잃으셨는데 지금? 모든 질문에 답하실 필요 없고요. 그거는 네네네네네. 네. 네가 검색해봐 증권거래위원회는 아니,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증권거래위원회가 뭐길래 이런 걸 요청하나. 맥락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맥락만. 네. 그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에서 1934년도에 그 설립을 했는데요. 그 당시 배경 이해가 좀 중요해서 어차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1929년 그리고 30년대 경제 대공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뭐 주가도 거듭 폭락하고 대폭락하고 뭐 시총도 80% 이상 90% 가까이 사라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침체기였던 거죠. 그때 이렇게 원래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학자들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이 시장의 자정 기능만으로도 알아서 잘 이렇게 회복될 거다라고 봤는데 이게 워낙 거듭 폭락하니까 논리적 힘을 잃은 거죠. 근데 이때 왜 이런 우리가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공황이 왜 발생했느냐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여기서 하지 않고 문제는 이때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질서를 좀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공공의 감독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SEC,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장되는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최소한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해야 돼. 이러면서 나온 것들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총 12가지 사항을 발표를 했었는데, 1977년도인가에 이제 되면서 비로소 재무제표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회사라면, 우리가 상장된 회사라면 투자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넣어야 돼 하면서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의무적으로 놓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얼마 안 됐네요. 뭐 그쵸.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재무제표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의 가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기존까지는 회사의 총 직원 수 정도만 외부에 공개하면 됐는데 2010년이 지나면서 2015년 들어서 SEC에서 뭘 했냐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과거에 그 미국의 S&P라는 주식 증시를 이렇게 S&P 500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네네.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증시를 재무제표상의 가치랑 이 S&P 500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주식 가치와 비교를 해봤더니 과거에는 거의 80% 90% 가까이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수익이 높게 발생하는 기업들과 실제 기업 가치 평가를 높게 받는 기업들이 100개 중에 80개 이상이 일치되고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 2010년도 15년도에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한 15%, 16% 정도가 일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나머지 84%의 S&P 기업 가치를 높게 받은 100개 중에 86개 기업이 재무제표상의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연구하고 찾아봤을 때 그쪽에서 인지하게 된 사실이 현대 기업 가치 판단은 재무제표나 어떤 재정적인 것 외에 비재무적인 정보, 특히 뭐 HR 같은 자산, 인적 자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부터도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배경을 필두로 이제 2018년 연구돼서 2020년도에 SEC에서 발표된 게 그러면은 비재무적인 정보도 우리가 공개해야 사람들이 기업 가치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비재무 정보를 해야 돼. 그 비재무 정보적인 오픈을 요구한 것 중에 HR 관련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3가지입니다. 인력 유치, 그리고 인력 개발, 그리고 인력 유지. 근데 아까 박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업들이 로 데이터를 그대로 오픈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럼요. 투자자들이 재무 데이터 공개하는 것처럼 공개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중률이 그렇죠. 어떻고 네. 충원되는 영수증 내놔라 이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네. 이게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비재무적 정보라는 맥락에서 저도 들었던 키워드가 지금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ESG라고 부르는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비재무적 가치 정보 전달 약간 이런 맥락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당장 돈을 주주에게 줄 수만 있으면 오케이인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라는 걸 평가해서 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데 반영하겠다. 약간 이런 게 있었다고 저도 어렴풋이만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맥락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아마 HR 데이터,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의 어떤 뭐 성장 가능성? 극단적으로 그냥 듣기만 해서 저한테는 개발자가 몇 명 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아니면 고급 엔지니어가 몇 명 있는데 약간 이런 정보들이 포함될까?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 설명이셨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국가 프로젝트 같은 거 받을 때 우리 컨소시엄은 어떤 인력들이 있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같은 거를 이제 보고서에 쓰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주주들한테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같은 걸 보여주는 느낌으로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설명에서 저한테 느껴지는 감상인데 혹시 디테일한 설명들을 듣고 나면 저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 ESG를 같이 언급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ESG랑 전혀 네네.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ESG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사회, social 카테고리를 보면 그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소셜 카테고리 ESG, 소셜에 뭐가 있냐면 건강과 안전, 그리고 휴먼 라이트, 인권, 또 인클루전 앤 다이버시티, 뭐 다양성과 포용 요즘에 굉장히 HR에서 많이 이슈인데요. 그리고 레이버 스탠다드, 어떤 근로 규정이나 작업 환경 이런 항목들이 전부 다 HR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ESG에 관련된 리포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찌 보면 HR 관련된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 그게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직원 다양성 부분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봤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이미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일처럼 느껴지네요. 네,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게 2020년에 미국에서 발효되고 HR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총 직원 수 혹은 등기 이사에 관련된 정보 요런 것만 공개하고 있었는데 그럼 HR 뭘 넣어야 되지? 교육 훈련 시간을 넣어야 되나? 채용 얼마나 했는지를 넣어야 되나? 어떤 정보들을 넣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업들이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왜냐면 ESG 아까 SEC에서 발표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심각하게 있었냐면 야, 이거 HR 정보인데 우리가 함부로 아무리 공공기관 감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기업에게 함부로 그렇게 공개하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리 공익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되게 찬반의 논의가 많았고 실제로 그 스트러글 아규먼트가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정보까지 노출해야 된다, 어떤 정보는 노출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명확히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표준화하기가. 그래서 SEC에서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발표했던 거는 되게 두루뭉실하게 했습니다. 샘플도 HR 관련해서 이런 게 담겼으면 좋겠어, 이런 것만 몇 가지만 언급했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오히려 그럼 우리가 HR 뭐를 담고 뭐를 공개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근데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널티를 먹나? 행정조치를 당하나? 우리가 주식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어려움에 겪게 되면서 나온 게 아까 맨 처음에 조 과장님 말씀하신 ISO 30414입니다. 같이 연이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ISO는 좀 들어보셨나요? 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카메라에서 너 훅 들어왔어. 잘했다. 잘했어. 지금 괜찮았다. 색감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국제 표준화 기구군요. 네. 김생충보다 검색했다.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쉴 수 있었습니다. 적응해가고 계십니다, 지지님. 네. 네. 앨리스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내셔널 스탠다다이제이션 오거나이제이션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 스위스에 이제 본부가 있는 데인데, 뭐 ISO 9000, ISO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이나 표준이나 이렇게 해서 글로벌리 어떤 우리가 안전이나 환경이나 식품이나 중요한 표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구인데요. 여기서 흥미롭게도 HR 관련해서도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R의 용어, 뭐 HR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이런 표준화 작업들을 조금씩 해오고 있는데, 이 중에 2018년에 여기서 만든 게 ISO 30414 국제 표준화 HR 리포트인 거죠. 그러니까 HR 리포트라면 적어도 이런 항목들은 담겨 있어야 돼라는 게 국제 표준으로 여러 국가에서의 HR 전문가들이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ESG나 뭐 다 공개를 하라는데 HR 정보를 뭘 공개해야 되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ISO 30414는 국제 표준으로 이런 거 공개하면 돼. 이게 어떤 의무로 확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누가 그래도 가이드를 다행히 만들어 준 거군요. 그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음. HR 관련된 내용들이 좀 뭐가 있는지 보면 뭐 규범 준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양성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리더십, 조직 문화, 비용, 생산성, 뭐 승계 계획, 스킬 역량, 채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HR 관련된 표준화 내용을 왜 데이터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안 물어봤는데 저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늘 생각을 욕심 많이 하다가 부리는데? 지난번에 조 과장님 말씀하셨던 HR 인프라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그 과정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쵸. HR이 표준화되어야 되고 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표들이 전부 다 어떻게 수치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식 포뮬러가 전부 다 이 문건에 담겨 있는데 ISO 304에서 문건에 담겨 있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수치화해서 노출하지? 이런 정보들을 이 ISO 304에서를 통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포뮬을 만든다든지 지표를 정리한다든지 표준화를 한다든지 이 하는 과정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HR 애널리틱스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거든요. HR 인프라를 갖추는 과정, HR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과정, 이걸 어떻게 우리가 향후 관리할지에 대해서 앞서서 미리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에 대해서 좀 저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죠. 네. 저는 이게 되게 거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기업들이 이 지표를 표준화해서 관리하기 시작하면 인적 역량에 대해서 평가도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도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이 인적 자원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뭐 그러네요. 내부 직원도 볼 수 있고, 이게 되게 투명하게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굉장히 파워풀하고, 저는 아까 재무 얘기부터 나왔을 때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가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금융위원회에서 뜬금없이 이걸 발표해야 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만 뜬금없지 않다. 이거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이다. 이런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 트렌드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포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값들을 구할 때까지 필요한 로우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 이제 집계한 값을 보고서에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쵸. 궁금한 거는 이런 정보들이 기업 내에 정리가 되어 있나? 예를 들면 뭐 다양성, 리더십,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일단 베이스가 되는 지표들이 있어야만 공식에 넣어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지표를. 그죠? 네.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들한테 이런 요구가 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없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네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IS 30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IS 30414 보면 잠깐만. 꼴보기 싫어. 잠깐만. 왜? 왜? 고개 운동한다. 표정이 좋은 너무 질문했어. 네. 오늘 쟤 왜 저러지? 아니 우리 방송 3년 정도 하면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네, 설학기 씨. 네. 네, 지표를 만들 만한 네, 로우 지표, 데이터가 그쵸.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그렇기 때문에 ISO 30414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일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대기업은 이런 항목들을 노출해야 되고 중소기업은 이런 것만 하면 돼 이렇게 돼 있고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엑스터널과 인터널로도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뭐 아까 비용에 관련된 코스트에 관련된 뭐 경우를 보면 공개 범위가 다 다른데 코스트도 뭐 총 외부적으로 노출해야 되는 건 총 어떤 코스트, 인력, 인건비 이것만 노출하면 되는데 실제로 ISO 304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내부적으로 계산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 항목 중에는 예를 들면 한 명 직원을 채용할 때 드는 고용비 그리고 전체 고용비 또 뭐 직원 뭐가 있을까요? 직원 전체를 훈련하는 비용이라든지 리텐션 비용이라고 하는데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또 한 명의 직원이 이직할 때 발생하는 그 직원 비용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들이 다 음. 나와 있고 아까 ISO라는 게 결국 이런 표준이 있는데 이걸 인증받는 작업을 거쳐야 그 과정들이 내부적으로 다 조직 내에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이 인증받는 절차를 통해서 각 회사는 아까 김 팀장 얘기했다시피 기존은 없지만 데이터가 없거나 혹은 그 지표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 지표를 모으거나 데이터를 모으면서 그걸 스탠다다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ISO 30414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벌써 그게 공표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독일의 도이체방크 한 기업만 이제 받았었는데 지금 최근까지 좀 찾아보니까 한 5개 기업 정도 있더라고요. 뭐 알리안츠, 뭐 DWS라는 투자 기업도 있고 인도의 유니온 뱅크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ISO 304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죠 또. 그러니까 말이에요. 딱 듣자마자 회계 법인 돈 버는 소리가 펑펑펑 들리는데요. 이거 누가 대신 정리해줘야 될 일이죠, 그죠? 저도 재무팀에서 이제 재무감사나 관련된 일들을 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이거나 상황 파악이었는데, 회사 내부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팀을 따로 두려면 규모가 어마무시해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운영만을 위한 조직 인원이 있을 거고, 이거를 인증 대응을 위한 인원이 있어야 될 텐데, 인증 대응을 위한 인원 같은 경우는 상시 인원으로 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아마 이게 갱신중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마 뭐 비슷하게도 한 1년 혹은 2, 3년에 한 번씩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안 쪽도 비슷한 이슈가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인력을 따로 채용해서 관리한다 같은 맥락의 일들이 될 테고 사실 저는 이제 조 과장님 의견에 조금 회의적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재무인증 이랑 보안 인증이 전부 비슷한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데이터 분석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물론 이제 공표를 하기 위한 최소 수준까지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이제 이것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죠. 물론 이제 지금에 비해 그걸 공표를 해야 하니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갖추고 계산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해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쓸모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려면 갈 길이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재무는 워낙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상태를 센싱하는 용도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나 운영하는 걸로도 버거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마냥 이거 표준 있어갖고 우리 인증받았어요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런 쓸모있는 수준까지 간 게 맞는 거냐라고 저희가 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일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거죠. 저 같이 그 생각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 전 2가지 다른 생각이 조금 있는데 첫째는 일단 HR은 아까 파이낸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없고 너무 스크래치 상태라 이런 것조차라도 조금씩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그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HR 데이터 분석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HR 실무자 담당자 한 명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도 실제 본인이 다루는 데이터의 어떤 한계나 커버리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땐 채용 데이터도 필요하고 어떨 땐 퍼포먼스 데이터도 필요하고 파이낸스 데이터도 필요해야 비교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스폰서십이라고 불리는 어떤 리더의 관심 리더가 좀 관심 있으면 이런 프로젝트 밀어줄 텐데 리더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안 하시죠. 근데 리더분들은 본인에게 이렇게 푸시나 압력이 없으면 안 하시죠. 근데 이건 너무 좋은 장치인 거예요. 실무자들 입장에서. 안 할 수 없는.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외부적으로 트렌드가 있고 하기 때문에 HR 애널리틱스 관련된 프로젝트를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본인 HR 실무자 분석하고 싶은 실무자의 어떤 노력이 아닌 외부적으로의 푸시에 의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인 설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까 맞아요. 박 박사가 박 박사가 회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HR 관련 논문이나 연구를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HR 지표나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재진님 소개해 주시겠지만 이 ISO 30414에서 취급하고 있는 HR 지표들이
되게 좋은 그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구하기에. 그 쌓이기만 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재무나 분석을 뭐 할 수 있다는 보안, 거죠. 그쵸. 그 재무나 보안은 어떤 지표들을 취급하고 수집하는지 모르겠지만 HR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정말 아름아름 설문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연구를 했다면 이게 조금이라도 통일돼서 모든 기업을 관통하는 지표들이 모일 수 있다. 이러면 진짜 파워풀해지고 뭐 하나의 기업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뭐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프로젝트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물론 아주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HR 시스템 방송도 했는데 HR 시스템에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자동으로 쌓이게 된다. 예를 들면 다양성 같은 것도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자동화되는 지표를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국적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적 선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자동으로 나온다. 이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표와 데이터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수준에서는 우려가 되고 회의적이지만 앞으로의 가능성만 본다고 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뭐 데이터가 언제나 항상 예쁘게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쵸. 그 조건을 뚫어내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경영 쪽에서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를 저는 이제 짧게 석사라도 겪어봤으니까의 감상을 보면 이렇게 연구하는 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우리 글로 HR도 가지 말자.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 아마 뭐 몇십 년치 뭐 재무 데이터를 갖고 뭐 상관 분석하거나 이러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HR 데이터가 추가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면 경영 쪽에서조차도 사실 쓸모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2차 자료거나 이제 거시 지표 같은 맥락의 동작을 할 거라 그게 항상 제가 할 때마다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는 분야 쪽 분들 입장에서는 단비의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지만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다라는 건 맞는데 제 욕심에는 조금 안 차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그렇다고 경영 라이브로 다 데이터 내놔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우 이제 이 정도도 겨우 주주의 권익보호라는 미명하에 내놓아 주세요라고 해서 받아낸 정도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사실은 저는 이제 밖에서만의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부에서 HR 실무자 HR 데이터 분석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환경의 개선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미 우선 기본적으로 얘를 하려면 데이터 인프라 갖춰진 채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거 없이 일을 할 수 없을 거니까 재무 같은 경우는 ERP라고 부르죠. 그게 없으면 일을 못 해요 아예. 그러니까 아마 이것 HR도 HR 관련된 관련된 솔루션이 이제 있어야지만 된다 같은 단계가 되겠죠. 아니 그리고 이게 성적표를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기업은 이거를 챙겨야 되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사 현장에도 보면 뭐 무사고 며칠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교통사고 이런 그쵸. 것도 계속 매일매일 숫자를 우리가 보면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 지표들을 보면은 뭐 다양성, 규범 준수, 윤리 이런 것들이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거 계속 누가 점수 체크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거 가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이제 처음에 들겠지만 그거는 뭐 아마 재무제표 처음에 공개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요. 이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감사도 생기고 이러면서 당연히 상식이 됐잖아요. 지금은 재무제표 조작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시절이 또 언젠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논의에 대해서 재진님이 바라보시기에 이게 처음 시작됐던 외국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외국도 이런 ISO 304S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분석에 대한 뭐 기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IS 304S에 대한 반응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훨씬 빨랐죠. 예를 들면 바로 옆 나라 표준화에 관심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 주제만으로 컨퍼런스를 막 하고 있는데 오, 진짜요? 네, 한국에서는 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역시 네네. 매뉴얼의 나라. 그쵸. 독일하고 일본은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네. 나라 표준화가 특성이네요. 새로운 매뉴얼이 나왔다고? 네네. 신났네? 약간 이런 거구나. 그렇죠. 일단 관력이 자격증 좋으니까요. 따볼까 이런 느낌인 건가? 자격증 먼저 시작하자. 약간 이런.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우리나라 뭐 주요 회사들 뭐 삼성이나 LG나 SK든 뭐든 어떤 회사들의 ESG 보고서나 이런 거 한번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애뉴얼 리포트로 구글에서. 거기 보시면 보통 피플이나 아니면 우리의 뭐 직원 인플로이 섹션이 있어서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 그것과 그런 페이지와 또 다른 이제 검색하셔서 도이체방크나 알리안츠 관련된 피플 관련된 보고서 검색해서 나오는 거 보시면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IS 인증을 받았다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HR을 지금 오픈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장수만 보더라도 재작년에 삼성이 ESG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뤄져 있는데 HR 관련된 피플 관련된 장수가 한 12페이지, 1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도이체방크에서는 HR 관련된 장표만 125장 정도인가? 이렇게 그 보고서만 그렇게 해서 공개한다는 거죠. 애뉴얼 리포트로.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업은 굉장히 HR 관련된 직원의 거기 심지어 어떤 지표까지 공개하고 있냐면 우리 직원들이 조직의 전략을 얼만큼 온라인에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치 변화까지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기준으로는 설문조사나 뭔가를 했을 때 우리 조직의 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치가 뭐 70%가 나왔다면 올해는 73%로 올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그 조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데이터와 관련된 게 쌓이고 있다는 거고, 그런 관련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 말 그대로 분석할 거리나 혹은 뭔가에 분석할 만한 이슈가 생겼을 때 데이터를 그때부터 막 찾고 수집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련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또 크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재진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까지 공개하지 않는 걸까? 아주 근데 그거는 그래봐야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뭐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단적인 차이는 강압성이죠. 이 SEC는 일단 의무적으로 우리 미국 상장된 회사들은 전부 다 이거 해 하고 2020년에 공표했고 한국은 공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작년에 한국거래위원회에서 한국거래위원회 맞나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ESG 관련된 정보들을 다 오픈할 수 공개해야 있도록 된다. 다 공개해야 된다. 네. 아. 네. ESG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 설문조사 하느라고 난리이고 계속 보고서 내고 있는 거 보니, 그러니까 저도 체감하고 있거든요. 아예 ESG라는 건 단어가 아니다. 달린 부서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아예 ESG 교육을 따로 해요. 그리고 너의 일이 ESG 뭐와 관련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쓰라 그러고. 그래서 그쵸. 지금 우리나라의 큰 기업에서는 지금 1, 2년 사이 ESG는 아주 큰 키워드긴 한 것 같아요. 네, 결국 ESG가 공개돼야 된다는 건 관련된 S 정보인 HR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돼야 된다는 거고, HR 관련된 S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건 내부적으로 HR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큰 기업들은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2025년부터는 그때 발표한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3년 남았죠. 2년 반 남았나요? 근데 이게 지금 코스피 상장사가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820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국내에. 그중에 2조 원이 넘는 기업이 169개 기업이고요.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기업은 이 169개 기업 중 한 곳이겠죠. 아무튼 근데 거기 규정에서 또 뭘 가지고 있냐면 2030년부터는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그냥 다 ESG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SEC의 경우처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거래를 하는 모든 회사는 ESG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하고 발표해야 되고, 그러려면 SE 관련된 HR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HR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해야 된다는 그 외부적 압박감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트렌드인 거죠. 네. 그럼 이건 뭐 시간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안 할 수 그럴 수도 없는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아마 증명한 것이고.
쿠팡이나 뭐 다른 뭐지 우리나라 기업인데 미국 상장 이런 걸 한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겠네. 그쪽에서 먼저. 지키는 그쪽에서 먼저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국내에서의 여론이나 뭐 관심도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네. 여기는 하는데 아마 왜 여긴 안 하냐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저희 기업 같은 경우, 제가 다니는 곳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상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곳이어서 그것 때문에 ESG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회계법인들 돈 버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는 얘기를 컨설팅 펌이 돈 버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는 소리를 하게 된 거죠. 네. 아마 그 글로벌 4대 펌들이 이제 아주 입맛을 다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라보지 않을까. 거기는 돈이 끊이질 않겠어. 이렇게나 아마 뭐 계속 생기면. 2-3년 내에 프로젝트 하려고 마음 먹고 있겠죠. 네, 일단은 딜로이트, ISO에 미 투자한 거예요. WSP 네. 이런 데. 네, ISO에 투자한 회사들 어딘지 찾아봐야 되고 어디에서 이 펀드가 조성이 되었는가. 아마 로비를 누가 하지 않았을까. 로비부터. 네. 맞아요. 뭐 우리나라 ESG 보고서 만든다고 한참 했었던 게 벌써 최근 몇 년이어서 비슷한 일이 계속 있겠다 싶네요. 보니까. 아까 잠깐 딴 얘기일 수 있긴 한데 아까 조 과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HR 관련된 정보들이 쌓여가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리들이나 이런 게 생태계가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ISO 성공사회사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표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수치화하는 공식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리더십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고 표준화할 거면 수치화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측정할 거냐. 네, 근데 이제 그 보고서에서 이제 상정하고 있는 경우는 리더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세 가지를 봅니다. 리더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두 번째는 스패너블 컨트롤이라고 해서 통제 범위, 리더십 개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어서 각각의 그 항목에서도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지 포뮬레이션 하는지 보면 리더들의 신뢰는 이제 조직이 내부적으로 설문을 돌리거나 그래서 나오는 어떤 내 리더에 대한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부, 그게 이제 공정성, 진실성, 일관성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지거든요. 공정성은 설문할 때 내 리더는 얼마나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대우하느냐. 또 아까 그 두 번째가 진실성은 내 리더가 얼마나 그 어떤 정직하게 일을 할 때 어떤 비용을 쓰거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정직하게 하느냐. 세 번째 일관성은 동일한 비슷한 상황에서 내 리더가 어떤 상황을 어떤 행동 패턴을 일관되게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문을 받아서 그 리더의 신뢰를 이제 계산하고 그다음에 스팬 오브 컨트롤은 통제 범위니까 리더가 한 명당 얼마나 몇 명의 관리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내 부하 직원이 몇 명인지 뭐 이런 거 혹은 리더십 개발은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이 리더가 매니저 이상들이 1년에 일정 기간 몇 번 이상 리더십 개발 관련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지고 수치화해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리더십 관련된 지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발표할 때는 이 총점만 예를 들어서 발표하고 내부로는 이 수치를 다 가지고 있어서 변화 추이를 이제 쭉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 종업원들이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스스로 신뢰하는가 하는 면에서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 자체에 신뢰하는 정도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왜 여론조사만 해도 되게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또 요즘에 대선 시즌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숙제일 수 있겠네요. 이게 지표화 됐다고 했을 때 이게 그 의미를 지니려면 사람들이 지표를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발표하는 게 의미가 있고 이 지표로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고 이걸로 순위를 매기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원천 소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이후의 모든 작업들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설문조사를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할 거냐. 이거는 되게 조직 문화랑도 관련이 되게 높잖아요. 이게 뭐 무슨 시즌이면 점수 높이려고 하고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걸 많이 보죠.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기지 않을까? 보면, 지금 네,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나중에 그래서 회계감사처럼 그러니까 회계감사 아무리 해도 분식 회계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음. 진짜로 잘 자리 잡으면 또 컨설팅 펌 돈 버는 얘긴데 HR 감사 같은 게 생겨서 예를 들면 어. 리더십 진단 점수가 4.5가 나왔어. 근데 HR 진짠지 감사를 알아봐? 들어가서 샘플링을 어. 했더니 3.8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어. 왜 이게 차이가 있냐? 이렇게 조사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게 나중에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그것도 것들도 가능하겠네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평가 기준을 좀 지금 달리했을 때 어떤 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든가 가능하겠네요, 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사실 iOS 30414의 인증을 받는다라는 그 행위가 방금의 감사 같은 행위랑 같은 거예요. 아, 음. 받으려면 그래서 보안 인증을 받았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이 소스를 예를 들어서 개발 관련된 보안 소스라고 하면 이 소스를 어떤 개인이 완전히 다 권한을 갖고 다른 사람 몰래 딴짓을 할 수 있는가 같은 걸 구조적으로 검증하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어떤 프로젝트가 뭐 100건이 있었으면 그 중에 샘플로 10건만 봐서 그 10건인 게 문제가 없는가 같은 걸 검사하는 단계를 거치고 인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근거 데이터들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남아 있는 애들의 샘플링을 했을 때 뭐 보고서랑 비슷한지에 대한 감사 같은 것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고서 채택 단계도 있을 거고 이 인증을 주는 단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기적인 이 보고서를 인증에 관여하는 그 다음에 그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력으로서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보안 감사나 이제 개발 재무 같은 경우도 재무 시스템 감사를 같이 하는데 아마 HR도 HR 시스템 감사 같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뭐 드는 생각이 위조 가능하냐 등등의. 그 인증하는 감사하는 일을 박박사가 하면 참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꼼꼼하게 아주 그냥 믿을 수 있는 아까 지표 맞냐고 말이야. 이렇게. 재진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끼어들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하나만 더 떠오른 거 이야기 드리면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이걸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개발자 분들이 되게 품귀잖아요.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개발자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기 싫었더라도 특정 기업이 개발자를 모시기 위해 개발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ISO 30414 HR 지표들이 되게 높아. 그럼 다른 기업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걸? 그럼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그쵸. 요즘 개발자들은 저 지표 보고 간다더라.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 채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이 막 나타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흐름이 금방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비교 재진님이 기준이 아까 되기 말씀하시려고 하게 시작하면. 보였죠. 그쵸.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말 저 중간에 끊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요. 무슨 얘기? 네,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 찰나에 저희가 이제 1부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야, 이렇게 괜찮나요? 괜찮나요? 뭐가 잠깐만. 네. 1부 네, 마무리하기 다룰 게 더 전에 있었나요? 네, 네. 지금 저희가 ISO 30414가 왜 중요한지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고 네. 수치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고 재진님이 이제 나중에 시스템 구축까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주시려고 주제를 준비하셨었는데 그거 주제만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ISO 30414에 대비하면서 표준화를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어떤 장점이나 의미가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진짜 HR 지표나 데이터를 위해서 통합되지 않은 여러 가지 데이터 라벨링, 많은 것들이 일단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런 기준들이 있구나 하고 참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어떤 데이터가 쌓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앞선 단계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HR 분석을 이것저것 시도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직의 리더에 의해서 야, 우리도 데이터 드리븐 HR 해봐야 돼. 야, 우리도 HR도 분석 해봐야지 막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 말고 진짜로 데이터로 보면 좀 뭐가 다를까? 채용 데이터도 찾아보고 싶고 뭐도 찾아보고 싶고 이렇게 하려는 이런 시작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를 막론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리더가 혹은 HR 애널리틱스 프로젝트의 스폰서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권한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혹은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되게 강력한 어떤 외부적 요인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개 짧은 건데, 혹시 그러면 이 ISO 30414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표준화, 혹은 우리나라에 도입될 시기나 혹은 뭐 준비나 분위기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작년에 제가 그 영국의 이 IS 304에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뭐 독일의 포시 그룹이나 영국에는 HCM 매트릭스라고 해서 저도 같이 그쪽에서 일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근데 국내에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자발적으로 저희 그 HCM 매트릭스의 체어맨을 모셔서 이제 무료 웨비나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페북으로만 공지하고 했는데도 한 30-40분 모이셨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더 참여를 하셨었고, 아무튼.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관심은 되게 많고 개인적으로 문의 오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문의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안전이나 식품처럼 없으면 못해. 식품은 10초 안전 어떤 표준을 받지 못하면 식품 관련 사업 못해. 이렇게 완전히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면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거 당면한 거 많은데 이걸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시기상의 대로라면 문제일 수도 금감원 있고요. 입장에서는 뭐 ESG일 때 요거까지 다 해야 돼라는 의무를 부여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나라도 의무 부여가 아닌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거랑은 다른 얘기인데요. 미국은 지금 의무 부여를 했죠. 영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국이랑 유럽은 2014년도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어떤 정보까지 오픈하고 있냐면, 저희가 끝낸다고 하고서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원래 저희 그런 거 아시죠? 네네. 네. 예를 들어서 페어니스, 공정성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가 요즘 살면서. 영국도 그게 크다 보니까 특히 남녀 평균에 대한 이 연봉 차이, 이런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녀가 다르다는 이유로 왜 내가 샐러리를 적게 그러네. 받지? 그래서 지금 영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2018년도부터인가 그 모든 기업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든 전 직원의 남성의 평균 연봉과 여성의 평균 연봉을 어떤 특정한 웹사이트에 가서 입력해야 됩니다. 다 모두 다요? 언제든지 거기 가서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와. 한 기업의 남성의 평균 연봉과 여성의 평균 연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그런 차이가 식으로 나면은 왜 차이가 나는지 소명을 해야 되겠네요. 납득될 만하게. 안 그러면 차별이라는 소리 들을 테니까. 그런 거를 회사 차원에서 내릴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어. 납득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그러니까요. 여성분들이 어떤 출산이나 어떤 이유로 뭐 이렇게 있거나, 이게 다이버시티도 워낙 요즘에 핫 이슈다 보니까 이 사회에 몇 명이 남녀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노출을 다 해야 되는 의무적인 상황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으니 이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하네요. 너무 듣고 보니까. 재밌는 중요한 주제잖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럼요. 그 재진님을 주제로 모시면서 ISO 30414 이렇게 하면 재미없고 어려울 것 같아서 HR 데이터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에서 저희한테 쉽고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분을 모신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네. 뭐야 갑자기? 갑자기 스스로 자기 지금 칭찬하고 감상을 있어. 갑자기 한다고? 그러니까.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야, 마무리하려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나? 그럼 내가 그렇게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앨리스님 표정을 보고 내가 마무리하니까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네. 저는 마무리 요정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진님께 조금 그 부족한 시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대략적인 맥락을 잡은 것 같고, 또 세세한 이슈들이 우리나라에서 불거지거나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면 또 모신 다음에 이야기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앨리스님 쉬라고 제가 진행을 하면 이제 각자 멤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재진님 소감 듣고 1부는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뭐 다행히 제가 조금 비슷한 업계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서 더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HR 쪽에서 이런 준비를 한다는 소리구나 라는 감을 잡은 채로 듣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들이면서 듣게 됐었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의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부분이 저한테 되게 궁금한 포인트가 되네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의무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었으니까 ISMS 인증 같은 경우를 나라에서 강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뭐 보안팀 10명씩 꾸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컨설팅 몇 억씩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업이 유지가 되려면 그 돈을 쓰고 사람을 써야 되는 거야. 그냥 그거랑 비슷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의무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저한테는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게 새로운 뭔가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큰 의사결정이 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덕분에 기업에서의 여러 HR 비대칭성 문제도 그렇고 다양성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외부로 강제로 노출시키는, 그러다 보니 그걸 검증하고 증명시킬 수 있는 되다 보니까 또 사회적 논의도 다른 방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 되게 보이는 상황이라서 뭐 그냥 ESG로 끝날 게 아니라 또 각각의 분야들도 또 더 많이 공개하도록 외부적인 압박이 있겠구나. 뭐 국가 운영 차원에서라도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좋은 정보를 먼저 알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보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팀장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우선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서는 되게 반가운 이야기예요. 일단은 이제 분석할 거리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것도 뭐 막무가내로 만든 데이터들이 아니라 이렇게 표준화된 정리된 데이터들이 생길 거라는 거니까, 뭐 HR 조직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분석할 만한 데이터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재밌는 분석거리들이 생겨날 수 있는, 사례들이 생겨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생긴다는 점에서 되게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조직들도 이런 뭐 인사와 관련된 의사결정들을 하지 않겠어요? 뭐 선발을 한다던가 배치를 한다던가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기반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MBTI 같은 거 말고 좀 이렇게 타당성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참 기대가 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참. 깨알같이 까네. 네. 오늘 욕심 많이 부리는데. 앨리스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감. 네. 저희 조 과장님이 저 쉬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소감 물어봐 주신다는데 저 오늘 말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쉬고 있는데 자꾸 쉬래. 나 진짜 열심히 고개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딱 저 주제, 데이터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의 주체가 막 증권거래위원회 뭐 이렇다고 하니까 약간 처음에 든 생각, 니들이 뭔데 그걸 공개하래? 약간 이런 생각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재진님 설명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더 이해를 했었고, 그래서 아까 뭐 개발자들이 지금 요즘에 품귀 상태다 뭐 이런 얘기 나눴는데, 이런 게 점점 의무화되면 이제 뭐 조 과장님이나 지금 재진님처럼 이런 HR 애널리틱스 이런 거를 다루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점점 늘어나겠다, 기업들에서. 이런 생각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1부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재진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 하면, 이걸 국내 기업에서 누가 먼저 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감으로 박 박사가 소속해 되어 있는 그룹이 행복 경영을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런 맥락의 입장에서 키워드를 행복이라고 단 거예요. 만약에 ISO 30414가 행복의 지표다라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지표들 하나하나가 높을수록 구성원이 행복하다라는 게 굉장히 메이크센스 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야? 뭔데 지금? 뭐야 이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잖아. 네, 맞다. 오늘 주제를 준비해 주신 재진님 소감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네, 그쵸. 같이 이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플랫폼을 소개해 주신, 또 마련해 주신 조관님께 특별히 또 감사드리고, 이게 저도 ISO 30414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 어떤 것들은 또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ISO 30414 이후에도 TC260이라는 이 표준을 만든 그 연합체 그룹에서는 또 다른 표준화를 또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개발되거나 알려지면 저도 여러분들께 또 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일 얼마 안 한 앨리스님, 그럼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네, 그럼 이제 우리 방송을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요정. 좋습니다. 마무리 요정이야. 자, 데이터 올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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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